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 기술 통계라고 하는 거는 테크닉이 아니라 디스크라이브, 그러니까 데이터를 갖다가 설명하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그 통계에 아니면 분석에 사용할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생겨 있는지, 그러니까 뭐 정제를 하고 어떤 데이터 분석할 데이터가 선정되었다라고 하면 그 데이터에 대한 어떤 특징, 그러니까 미니멈 값은 뭐고 맥시멈 값은 뭐고 그 중앙 값은 무엇이고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눈에 그 도표화해서 보거나 뭐 분산을 보거나 평균을 보는 그런 데이터의 대표적인 값들을 갖다가 살펴보는 그런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가 선정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2차시 교육 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때 선정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에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우리가 선정한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아마 이번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한 1시간 정도 강의를 진행할 것 같고요. 제가 그 쉽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이게 쉬운 강의는 아니고 좀 힘든 강의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강의에서도 제가 쉽지 않은 강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에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직접 작성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코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쓰여져 가면서 통계나 분석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정도만 아셔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강의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들이 만들어지는 게 데이터의 형태만 바뀌어지지 코드의 소스가 바뀌어지지는 거의 않습니다. 보면 저번 2차시 교육 때 말미에 분석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바로 데이터를 애정하는 마음으로 우위로 봤다, 옆으로 봤다, 잘라봤다, 뭐 필터링했다 이런 형식으로 바라봐야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분석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2차시 교육하고 3차시 지금 기술 통계로 인해 통계라는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쓸만한 제목으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공유해드린 그 화면에 보시면 저희가 저번에 코미포 tf.6stl.io라고 하는 사이트를 알려드렸을 거고요. 저희가 여태까지 했던 그런 모든 과정들은 쉐어드 뭐야? 쉐어드 데이터 폴더라는 쪽에 그 모든 내용이 들어있고, 그 index.ipython 쪽으로 가보시면 2차시 강의했던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을 했었고, 어떤 교육을 해서 어떤 소스 코드를 활용했었고, 그래서 그거를 강의하는 동영상도 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겠다라고 하면 그 과거에 교육된 그런 데이터 그 과정들도 다 충분히 보실 수 있으니까 요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번에 타스크포스 팀 킥오프 미팅할 때의 그 동영상이나 챗GPT가 어떤 것인지 그런 내용들, 파이썬에 대한 좀 구체적인 사용법을 알고 싶다라 그러면 카이스트의 기술 영역부의 동영선 교수님이 하신 파이썬 동영상 강의가 꽤 잘 되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거 잘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할 얘기는 이제 끝난 것 같고, 이준혁 박사님이 그 기술 통계에 대해서 준비해 오신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식스테리지의 유진혁입니다. 벌써 제가 세 번째 강의를 하게 됐네요. 잠시시죠. 기고품 미팅 포함해서 제가 세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최대한 쉽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내용이다만큼 조금 버거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띄워놓고 좀 잘 나오죠? 네. 오늘 PPT만 띄워놓고 그냥 쭉 따라가는 형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코드 가지고 뭔가 많은 걸 할 건 아니고요. 그냥 기술 통계라는 것이 어떠한 그 커리큘럼 내지는 주제들 내지는 다뤄야 될 내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전부 짚어드린 선에서 1시간가량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네, 먼저 기술 통계가 뭔지 아까 팀장님이 잠깐 얘기하셨지만 한 번 더 제가 언급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어떠한 값들, 기술 통계량 내지는 기초 통계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보통은 중심화 경향을 나타내는 값들, 상포를 나타내는 값, 그리고 비대칭성이나 이런 것들을 대표값으로, 뭐 유일한 대표값 아닙니다만은 대표값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소개를 드리고 좀 이렇게 쓰면 된다,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한번 쭉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차원을 넓혀가면서 1차원을 갔다면은 2, 3차원 여러 개의 데이터가 동시에 얽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며 분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분분상과 상관계수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차원이 더 높아지면 데이터의 종류가 더 많아지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또 잠깐 마무리 차원에서 맛만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통계는 표본 데이터, 샘플 데이터의 정보를 묘사하는 통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테크니컬이 아니라 디스크립티브 스태티스틱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보는 목적이 기술 통계량을 구하는 목적은 데이터를 요약하고 특징을 파악하는 거죠. 데이터 수가 뭐 한 1000만 건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1000만 건을 다 얘기하진 않습니다. 뭐는 어떻고 얘는 어떻고 쟤는 어떻고 얘기를 하지 않고 통틀어서 대충 평균이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퍼져 있으며 아니면은 뭐 픽이 한 두세 개 있으며 이런 식으로 어떤 전체적인 모습을 기포를 얘기하잖아요. 그런 걸 하기 위한 게 기술 통계입니다. 특징을 파악하고 요약을 하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수치적인 통계량을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흔히 쓰고 쉽게 알아둘 수 있는 게 아마 평균과 표준 편차일 거고요. 그 외에도 뭐 중간값을 쓴다든가 뭐 첨도나 외도를 얘기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생기면은 그걸 가지고 시각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표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걸 선호하긴 하지만 좀 더 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만들려면은 적절한 시각화를 거쳐가지고 더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기술 통계를 구하는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묘사를 하기 위한 건데요. 분포를 파악한다는 것은 샘플을 분포를 파악하면은 우리가 모집단, 전체 집단, 전수 집단의 특성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표본 데이터를 분포를 이제 파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중요하게 사용되는 띠오렘 이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칙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를 또 정의하거나 하면은 증명하고 굉장히 복잡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이게 충분히 크다는 게 그래서 몇 개 이상이어야 되냐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대충 봤을 때 뭐 100이나 1000이나 이 정도면은 그럴듯하게 크구나라고 파악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표본이 크면은 그 표본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에 가까워집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게 큰 수의 법칙이고요. 그래서 표본은 작으면은 이상한 것들이 나오지만 표본을 충분히 큰 걸 고르면은 그럼 우리는 표본의 평균을 가지고 뭐 평균도 그렇게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큰 수의 법칙. 그리고 중심극한 정리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혼동하기 쉽긴 한데 설명을 드리면은 샘플링을 충분히 많이 했다면 내지는 실험을 여러 번 했다면은 뭐 한 30번 이상 뭐 아니면 100번씩 했다면은 그때마다 구한 샘플 평균의 분포는 정규 분포에 가까워집니다. 이 얘기가 중심적이고 또 조금 응용하면은 표본 평균이 아니라 표본의 통계량의 분포가 정규 분포에 가까워지는 것도 볼 수가 있긴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의는
표본 평균이 정규분포를 분포한다. 뭐 평균들도 어떤 중심값을 가지고 퍼지는 형태를 보여준다는 얘기인데 이거 두 개를 섞어서 잘못 이해하시면은 이런 얘기를 흔히들 합니다. 표본이 충분히 크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완전히 틀리다고는 하기가 좀 힘듭니다. 정의상으로는 틀린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얘기고 표본이 정규분포를 따르는 보장은 전혀 없지만 세상의 많은 데이터는 생각보다 정규분포에 가까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본이 크면은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는 편이다 보니 표본이 크면은 정규분포를 비슷하게 보이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틀린 얘기다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엄밀하게 말하면은 저 두 개는 섞으면 안 되는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기술 통계를 저희 분석가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분석을 들어가기 전에 해보는 건데 해본다는 의미는 EDA 사전 단계로 자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보면 되는지 저렇게 보면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여기에 적합한 방식은 평균은 너무 값이 튀는 것 같으니까 평균을 쓰는 것보다는 중간값을 써야 된다. 아니면 P 한 개, 두세 개,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은 나눠서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감을 잡기 위해서 저희 기술 통계량을 먼저 구해서 그 다음에 EDA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반대가 아니고 비교할 만한 내용이 추리 통계라는 게 있습니다. Inferential Statistics라고 해서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 그러니까 표본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다음을 추론하거나 예측하는 통계 방법이 있습니다. 이 단계가 되면은 우리는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의 특징을 추론을 합니다. 이제는 뭐 비슷하다고 했지만 항수의 법칙에 따르면 비슷하다고 했지만 모집단의 특징을 추론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통계적 테스트가 있죠. 뭐 T-테스트, F-테스트, 뭐 아노바, 뭐 기타 등등 각종 통계적 검정을 통해서 그러면은 기각할 확률을 구해 P-밸류를 구하면서 그러면은 이 분포는 아니구나 버릴 수 있다. 이거는 받아들이겠네. 이런 식의 가설을 기각하거나 수용하는 형식으로 해서 모집단을 추리하는 일을 그 다음에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기술 통계랑 추리 통계가 나눠져 있다고 보시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관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 통계는 그리고 1차원 분포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진행을 할 거면서 이 다음부터 데이터 한 가지 데이터에 대해서 1차원적으로 분포가 어떤지를 이제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할게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대표값들을 구하고 나면 2차원적으로 봤을 때 공무살이나 상관계수들을 구하면서 그러면서 더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가 어떤 형식으로 같이 존재하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네. 대표값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자료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숫자를 의미하는데 보통은 평균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리고 근데 이 대표값이 유일하게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해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중심화 경향을 얘기하는 대표값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평균입니다, 보통은. 근데 평균만 가지고는 다른 특성을 얘기할 수 없어요. 얘는 그 가장 중간쯤에 존재하는 대표할 수 있는 값이 평균이긴 한데 얘가 얼마나 평균인지 얘기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대표하는 값들이 또 따로 존재합니다. 표준 편차 내지는 분산 같은 것이 3포를 얘기하는 데 쓰이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면은 중심도 있고 허전도 다르겠는데 얘가 대칭적이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값들도 존재합니다. 비대칭성을 이제 의미하는 궤도나 첨도, 스큐니스나 펄소시스 같은 값들이 도입되게 된 이유인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대표값 내지 여러 가지 기초 통계가 있지만 필요한 몇 가지만 잘 쓰면은 어지간해서는 뭐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거 몇 가지 정도만 보통은 표준 편차 정도까지만 하면은 이 자료가 어느 정도로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아는 데는 보통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평균부터 시작해 볼게요. 단순하게 평균을 내면은 과연 그 데이터를 잘 대표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예시로 오늘 쓸 데이터는 사실은 2001호기의 2년간 발전량입니다. 서천도 있지만 이거 좀 이따가 안 좋다는 의미로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2년간 인천 1호기가 이것도 3개년 이것 2개 여기에서 발전되냐 합친 건데요. 시간 단위로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있는데 이 전체 데이터의 평균 발전량을 내면요. 시간당 발전량입니다. 평균 발전을 내면은 31 정도가 나옵니다.
31이라는 숫자가 인천 1호기의 발전량을 대표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상할 거예요. 실제로 31이라는 높이가 여기 요 마수서 요 정도에 위치하는데 실제로 인천 1호기 용량은 300이고요. 300kW고 맥시멈 발전량 보면 한 150에서 200 사이에서 많이 분포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30이라는 숫자가 뭔가 이걸 대표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여기다가 샘플을 잘 골라보는 겁니다. 전체에 대해서 2001호기 2년치라는 샘플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표본 평균을 구했는데 이 값이 표값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그러면은 샘플을 좀 더 다르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본 샘플은 밤과 여기 정지되어 있는 기간, 발전이 안 된 기간이 있어요. 이런 기간들을 제외를 해보겠습니다. 이 정지 기간과 밤을 경위를 어떻게 제거했냐면은 발전량이 용량의 10% 이하가 되는 것들을 다 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용량이 300kW니까 발전량이 30kWh 이하인 것들을 다 버렸어요. 그럼 실제로 방금 봤던 요 평균 발전량 정도 되는 애들 다 보여줘요. 이렇게 잘려 나가요. 그렇게 이상한 데이터를 빼고 다시 평균을 구하면 이번은 값이 103.5 정도 확 올라갑니다. 근데 103.5라고 하더라도 사실 여기 요 전체적인 그래프의 높이 여의 한 중간쯤 되는 어떤 값을 지나게 돼요. 혹시나 해서 여기 발전량이 이상하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21년 6월부터 9월까지 발전량이 되게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이 부분 데이터도 아예 싹 제거를 하고 다시 평균을 구해보면은 조금 더 오릅니다. 108 정도가 나와요. 근데 요거 두 개는 큰 차이가 안 나죠. 108이라는 얘기는 요 원별의 값이 나온다. 인천 1호기의 2년간 발전량의 평균은 108이다. 이것도 뭔가 와닿지 않는 숫자일 겁니다. 일단 인천 1호기 이렇고요. 서천 1호기도 비교할 용도로 가지고 와봤는데 이 경우는 시간당 평균 발전량이 131로 나오긴 합니다. 전체에 대해서 보였을 때 서천은 용량이 1200이었나 굉장히 높았는데 시간당 평균 발전량은 131이니까 굉장히 또 낮은 쪽으로 들어가죠. 문제는 서천은 정지 기간도 굉장히 깁니다. 뭔가 가동 안 한 기간이 굉장히 많긴 하고요. 데이터가 없습니다. 들어왔는데 데이터 없는 거가 굉장히 많았고 이런 부분 보시면은 야간에도 발전이 된 것처럼 나왔어요. 이거 좀 웃긴 건데 실제로는 밤에는 발전량이 0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위에 인천에서 보는 것처럼 빽빽하게 그리면은 채워지니까 하루 사이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하는 이런 것도 반복이 되면서 이렇게 밑부분도 꽉 차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서천은 그런 게 안 보입니다. 이때는 좀 가능했을지도 모르지만 이때는 좀 안 맞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지금 여기 서천 1호기라고 들어온 거는 신뢰하기 어렵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이렇게 데이터 그려만 봐도 평균을 구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한번 감을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서천은 이렇게 그려봤더니 이거 안 돌아간 기간, 데이터 없는 기간도 거의 한 반년 넘어가는 것 같고 반년이 뭐예요? 거의 1년 되는 것 같은데 1년어치 치고 없는 것 같고 밤에도 뭔가 숫자가 들어있는 걸 보니 뭔가 듣기 힘들구나 라는 판단을 요걸 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요걸 그려보고 평균도 구해보고 했지만 인천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로 구해보는 맛이 있겠다 싶어서 앞으로 아마 예시에서 계속 등장하는 거는 인천 1호기의 발전량을 가지고 예시를 들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아주 등장하고 중심 경향성 평균으로 대충 대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중심을 나타낼 수 있는, 중심을 대표할 수 있는 값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평균만 해도 사실은 우리가 그냥 땜빵하는 산술 평균이 가장 유명하긴 한데 그거 말고도 가중 평균, 웨이트를 좀 줘서 다른 평균 값을 얻는다든가 비합 평균 내지는 조합 평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수능에 꼭 한 문제는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이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과 조합 평균의 계소 관계가 있어가지고 뭐가 가장 크고 이런 게 있었는데 저도 이제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 식의 다른 평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중앙값 딱그 전체적으로 가장 큰 것부터 가장 작은 것까지 줄을 세웠을 때 정확하게 중간에 존재하는 값을 중앙값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빈값 모드라고 하는데 계소 관계가 없을 때 범주형 데이터의 경우에 뭐가 가장 많이 나왔느냐를 가지고 걔를 대표 값으로 쓸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느냐에서 우리가 고려할 게 많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또 고려해야 될 것들은 사실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상치가 많은가? 왜냐하면 평균은 이상치가 하나 걸려버리면은 굉장히 이상한 값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
유명한 예시 중에 하나가 뭐 그런 게 있어요. 서울대 87학번들의 평균 재산은 다른 학번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은 거기에 이재용하고 정용진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평균을 냈을 때 이상치가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이상한 값을 내고, 또 뭐더라, 스테롤라나 했나요? 마이클 조던이 지리학과였나 그래가지고 그쪽도 재산이 평균을 내면 굉장히 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평균을 쓰겠다고 하면은 이상치를 미리 다 파악을 해서 걔를 빼내고 남은 정상적인 것들만 가지고 평균을 내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상치 자체도 뭔가 아주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걔를 버리는 것보다는 중앙값 같은 걸 쓰면서 그래서 가장 현실에 잘 대표할 수 있는 중심값이 어떤 건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연속적이면, 예를 들어 어떤 숫자들 계산할 수 있는, 더하고 뺄 수 있는, 연산할 수 있는 그런 연속형 변수라면은 평균을 내는 것이 괜찮지만, 그게 아니고 뭐 일주일 요일별 평균을 봐야 되는데 뭐 어느 요일이 가장 높았거는데 요일은 평균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식이 되면은 이런 범주는 대소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면은 뭐 가장 뭐 숫자 높았던 요일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최빈값을 구하는 게 되겠죠.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비율 값들을 막 주어졌을 때 얘들의 평균을 구하려고 하면 그때 쓰는 게 기하 평균입니다. 그래서 다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는 식으로 기하 평균을 구하게 되는데 어, 사실 조금 더 풀면은 그 비율의 원본 값들을 가지고 산술 평균을 구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계산해 가지고 비율을 새로 계산하는 방식을 갈 수도 있어요. 그게 좀 더 이해하기 편할 수도 있는데 방식에 따라서 어쨌든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가지고 어떤 평균을 쓸지 아니면 평균을 쓰지 않을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대칭이면은 다행히도 이런 경우를 보시면은 평균과 중앙값과 최빈값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규 분포라면 대부분 그래요. 근데 분포가 약간 좀 치우쳐 있다. 비대칭이면은 요 세 개가 다 다른 값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 보시면은 2001호기 전체 데이터, 2년치 전체 데이터를 히스토그램으로 그리면요. 0에 굉장히 많은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가 24, 그러니까 한 17,000건이었나? 2년치 데이터를 1시간 단위로 묶으면 17,000건 정도 나오는데요. 그중에 10,000건 이상이 0에서 한 10 정도 사이에 들어가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그리면은 굉장히 비대칭적인 어떤 히스토그램을 얻을 수가 있고, 이때 평균을 구하면은 31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중앙값을 구하면 5, 그 다음에 최빈값 구하면 그게 6,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값이 다 다르고 전체에 대해서는 이때의 평균이 그렇게 의미를 가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전체 데이터에 0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생긴 일이고, 그러면은 0이 너무 많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꺼내는 게 오히려 맞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이나 모드를 얘기하면서 너무 작은 값이 많다, 아니면 절반 이하가 5보다 작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이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어떤 힌트가 될 겁니다. 유효 데이터, 아까 발전량이 30kWh를 넘어가는 것만 가지고 그리면은 모습이 또 달라집니다. 이제 여기에서 앞에 한 2빈 정도를 잘라내고 다시 그리게 되는데, 그러면은 옆에 개수 다르죠. 이미 10,000건을 넘어가던 거에서 이제 최대치가 500건 정도로 줄어듭니다. 왜냐면 앞에 짜잘한 데이터 없는 것들 잘랐으니까 그런 건데, 이렇게 되고 나면은 평균과 중앙값이 유사한 단위로 올라옵니다. 이제 108, 101 정도 올라와요. 대신에 가장 많은 거는 그래도 석빈의 35 정도의 최빈값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됐을 때 이 데이터를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그래도 아까의 평균보다는 유효 데이터들의 평균은 좀 더 믿을 만한, 대표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는 최빈값이 의미를 크게 가지진 않아요. 연속형에서는 최빈값이 의미를 좀 가지기가 힘든 편이긴 합니다. 이거 그리는 코드를 강의 끝나면은 제가 요 그림 그리는 코드를 또 그 쉐어드 폴더 안쪽에다가 제가 또 넣어드리겠습니다. 이때 몇 개 중요하게 생각했던 메소드나 방법들을 그냥 쭉 썼는데, 데이터 프레임에 민이나 미디안을 치면 바로 이제 평균과 중앙값을 구해줘요. 이렇게 값을 꺼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점 히스트라고 하면은 히스토그램을 바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뭐 최빈값은 계산하는 어떤 특정한 함수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동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numPy의 히스토그램이라는 함수를 써서
똑같은 짓을 위에서 그림 그리는 거와 똑같은 짓을 해주는데 이번에는 요걸 하면은 두 개의 리턴을 줍니다. 도수 분포표 자체를 주고요. 여기서 11,000, 1,700 이런 값들이 담겨 있는 그 개수가 담는 값을 주고 두 번째 어레이에는 각 빈의 위치, 시작 위치를 줍니다. 뭐 그걸 가지고 모델을 직접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맥스가 어디에 들어있는지의 위치를 주는 함수 argmax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썼고 여기 세로 줄 끄는 함수 axv란입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를 이용해서 글자를 적어줬고요. 그 다음에 포매팅 딱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써라라고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f스트링을 이용해서 포매팅을 해줬습니다. 제가 코딩하는 걸 보여드릴 게 아니기 때문에 코드 언급은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평균을 뭐 108, 뭐 양호한 걸 골라가지고 107, 108이라는 값을 꺼냈는데요. 이 막 값이 의미하는 질문과 답은 이런 겁니다. 발전이 이루어진다면은, 그러니까 밤이나 이런 거 빼고 발전이 이루어졌을 때, 그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전력량 1시간에 얼마 정도가 발전이 될 거냐라고 했을 때, 그 답이 108이라는 얘기는 아침, 점심, 저녁을 가리지 않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108 정도는 나오더라.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굉장히 크겠죠. 아침이나 저녁에는 굉장히 작게 나올 거고 점심 때 한창 때는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걸 가리지 않고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한 108 언제 나온 것 같아. 아침이든 저녁이든 우리 모르겠다. 이런 대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 평균값이라는 거는. 그래서 질문을 잘하고 샘플링을 잘하면은 좀 더 다른 값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똑같이 평균을 구할 텐데 이번에는 하루 중 최대 발전량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식으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영역을 조금 확대를 해봤어요. 아까 그 그림을. 그러면은 지금 2022년의 2월부터 3월 초에 해당한 지금 4일치를 보여드렸는데, 방금 아까 그 평균값은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간에 얘들의 평균이 얼마냐라고 한 거였고, 그렇다면 당연히 중간쯤에 해당하는 108을 주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커브를, 발전량이 이런 매일매일 이런 커브를 그리는 걸 알고 있는데 거기서 108이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경우 오히려 이날 제일 많이 생성됐던 때에 얼마쯤 남았느냐, 그리고 매일매일 그 패턴이 어느 정도 변하느냐라는 것들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 현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의미가 생각한 거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바꾸면은 우리가 구하는 양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루 중 최대 발전량을 가지고 걔들의 분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드에서 이번엔 다 데이트를 하면은 그 데이트 타임에서 날짜만 뽑아요. 그래서 그거 단위로 그룹 파일 한 다음에 하루 중 맥시멈을 고르는 식의 코드를 짜서 그리면은 아까랑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루 중 최대 발전량이 어떻게 분포했는지를 그린 히스토그램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민, 미디안, 모드를 모두 구해봤는데 이렇게 하면은 질문이 이거였죠. 시간당 최대 발전량은 하루 중에 얼마 정도 나오느냐라는 거였고, 이때 모두가 201입니다. 가장 많이 나왔던 값이 201.54예요. 그래서 모두가 의미를 좀 가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아마 발전이 많이 된 어떠한 날일 텐데 맑은 날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 모드가 함의는 아마도 맑은 날이라면 그날 최대 발전량은 200을 넘었던 것 같다. 더 나간 날도 있고 안 나간 날도 있겠지만 그랬을 거다라는 대표값을 하나 주는 게 되고요. 비상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이제 밑으로 이제 쭉 이제 하루 중 맥스라도 50, 100 나온 날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같이 흐리거나 아니면 비가 왔거나 뭐 계기가 좀 이상했거나 그럴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로 발전이 잘 안 된 날이 있었을 텐데 그런 건 고려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하루의 맥시멈 발전량은 평균적으로는 160 정도는 해주더라 라는 얘기 할 수 있겠죠. 날 좋으면 더 됐을 거고 날이 안 좋으면 덜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뭐 참조 차마 다시 말씀드리면은 1호기 용량은 300kW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2년 동안 가장 잘 됐던 발전량은 250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론상 가장 최대 용량을 달성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긴 한데 대충 이러한 분포를 보이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새로운 질문을 바꿔가지고 평균을 새로 냈더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약간 재밌는 피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픽이 보이고요. 여기 하나의 픽이 보입니다. 얼마나 나는데? 정규 분포가 생겼어요, 이쪽에. 그리고 여기도 넓은 정규 분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 가운데 부분은 이 두 분포가 겹치면서 조금 믹스조 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가정이 맞다면은
이 가설은 날이 맑을 때의 어떤 분포가 존재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의 분포가 넓게 존재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사실은 나중에 가서 막 추리 통계들 뭐 그래서 요 두 개가 실제로 구분되는지 안 되는지 뭐 그런 거 p-value 구하고 테스트 해본 다음에 뭐 규모가설을 기각하고 이런 일들 하면서 우리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그 단계를 할 건 아니고 이런 기술 통계를 구한 다음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렇다면은 우리 평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실제로는 파퓰레이션 집단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었나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점점 발전해 나가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삼포 얘기를 넘어갈게요. 삼포는 데이터가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가, 흩어져 있는가를 얘기합니다. 지금 이 그림은 인터넷 찾다가 굉장히 괜찮은 예시라서 제가 영어임에도 불구하고 들고 왔는데 이 세 개의 데이터 모두 평균은 15.5입니다. 15.5인데 데이터의 분포도 형태가 전부 달라요. A는 한 개씩, 한 칸에 한 개씩 정도 들어오는 그냥 유니폼한 어떤 분포를 가지는데 데이터 B는 딱 평균 근처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분포를 가지고 데이터 C는 중간은 없어요. 오히려 분포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의 평균은 전부 동일하게 15.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만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데이터가 평균이 있다고 했을 때 얘가 잘 퍼진 건지 잘 몰려 있는 건지 아니면은 좀 이런 그룹들이 막 분포를 해서 걔들의 평균이 우연찮게 가운데 온 건지 이런 것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3포를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표준 편차를 같이 보여줬는데 이 세 개의 경우 표준 편차가 다 다르게 나왔죠. 위는 3, 여기는 1도 안, 0.9, 4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것만 봐도 퍼져 있구나, 모여 있구나 정도를 파악할 수가 있죠. 이거를 구하기 전에 이거 3포를 얘기할 수 있는 것도 표준 편차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게 편차죠. 평균이나 중앙값과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개의 데이터는 당연히 독립적인 편차값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균을 아까 이 히스토그램에서 160으로 구했는데 어떤 값은 240이에요. 그러면은 240이라는 데이터는 평균과 편차가 80 정도 나는 거고 여기 한 130이라고 하는 어떤 값이 있으면은 걔는 평균이랑 마이너스 30 정도의 편차가 나겠죠. 그래서 각각이 개개의 편차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평균이랑 떨어진 건 항상 언제나 값이 존재를 하죠. 문제는 그 모든 편차를 대표하는 하나의 값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편차의 모든 편차의 합을 구하면 0이 됩니다. 합이 0이니까 걔를 n으로 나눠도 0이 돼요. 평균도 0이 됩니다. 그래서 편차의 합과 평균이 0이기 때문에 어느 분포를 어떤 경우든 간에 편차는 3포를 대표하는 값으로는 부적절해요. 그러니까 한 개 한 개가 나는 얼마 떨어져 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걸로는 괜찮은데 편차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얘들이 어느 정도 퍼져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기에는 부적절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코드 단순하게 여기 써서 계산만 하면은 편차의 합이 0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동시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다 상쇄돼서 그런 건데 절대값을 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절대값을 취하면은 마이너스가 없어지니까 편차들 전부 플러스만 가지게 되고 그러면은 어떠한 평균이 또 나오게 되죠. 근데 보통 편차의 절대값을 씌우지 않는 이유는 절대값을 취하는 게 중앙값과 더 어울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약간 이건 또 수학적인 얘기긴 한데 절대값을 취하면은 평균 근처에서 미분이 불가능해져요. 뾰족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꺼리는 부분도 있고 평균과 중앙값은 약간 뭐라 그럴까 철학 같은 게 조금 다릅니다. 비슷한 얘기를 하긴 하는데 평균은 어떠한 표본 내의 데이터 두 개가 떨어져 있는 거리를 그 직선거리 구하는 거 있죠. x 스퀘어 플러스 y 스퀘어 루트 취하는 거. 그게 최소가 되는 값을 구하는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한 게 평균이고 거리를 스퀘어 루트를 씌운 게 아니라 절대값이 가장 작은 것을 거리로 정의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중앙값이 그 절대값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정의 때문에 평균과 중앙값 정의가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편차의 절대값은 평균에는 사실 좀 적용하기 힘듭니다. 뭐 그런 썰이 있습니다만은 약간 어려우니까 금방 넘어가겠습니다. 대신에 제곱을 해서 다 더한 다음에 평균을 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분산입니다. 제곱을 했으니까 마이너스는 없어지고 그래서 아까 절대값 생각한 거와 마찬가지로 다 플러스만 가진 어떠한 값들을 모으고
이게 n개 있으니까 평균을 나눠주면은 그게 분산이 되는데 쉬워요. 크면 많이 퍼져 있다. 작으면 모여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분산의 문제는 그런데 단위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스케일을 잡기가 힘듭니다. 얼마나 커야 그걸 크다고 할 거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데이터가 지금 이 하루 최대 발전량이라면은 뭐 10단위에서 100단위 정도 왔다 갔다 하죠. 데이터 값들이. 그래서 뭐 50, 100, 150 얘기를 하는데 뭐 돈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만 원대, 100만 원대가 되면은 편차 자체도 만, 100만 이렇게 나오고 걔를 제곱하면은 12승 막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분산의 스케일이 워낙 달라지기 때문에 분산 숫자 하나만 가지고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얼마나 퍼져 있다는 거야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이거를 한 번 더 루트를 씌워줍니다. 그러면은 그때 우리는 이걸 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면은 차원이 제곱을 한번 했다가 다시 루트를 씌웠기 때문에 단위를 원 자료와 동일한 단위를 가지게 됩니다. 이 히스토그램에서 우리 평균을 160으로 구했죠. 표준 편차를 구하면은 그 값이 54.4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분산은 2600이나 2700 정도를 가지게 되겠죠. 요거 제곱이었으니까. 그래서 분산이 2700이야 라고 하면은 그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겠지만 표준 편차가 54야 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화살표를 표시해놨습니다. 요 정도의 분산을 갖는다. 요 정도로 퍼져 있다. 전체 퍼져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충 중심 근처에서 저 화살표 정도만큼은 퍼져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저 중심극한 정리를 할 때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 많은 데이터들이 정규분포를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가정하에서 보면은 밑에 이 정규분포의 그 원시그마, 투시그마가 표준 편차당 포함하고 있는 어떤 데이터의 비율을 나타낸 것인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원시그마 1표준 편차 안에 들어오는 데이터가 68%입니다. 한 3분의 2 정도 되면 3분의 2가 되죠. 67%니까. 그래서 대부분 정규 분포라고 했을 때 우리가 표준 편차 알고 있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안에 전체 데이터의 3분의 2 정도는 들어와 있겠구나 라는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생각보다 분포를 보는데 굉장히 유용해요. 많이 퍼져 있으면은 넓은 공간에 3분의 1가 들어가 있으면은 나머지는 더 퍼져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표준 편차가 작으면은 굉장히 타이트한 어떤 구간 안에 데이터의 3분의 2나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집중도가 강하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이 안에 3분의 2가 있으니 나머지는 3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러면은 걔들을 버리려면 버리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표준편차 2시그마를 잡으면은 정규분포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2시그마 안에 들어오는 데이터는 95%입니다. 그러니까 5% 정도는 이상치를 자꾸 잘라내면은 대부분은 그래도 안에 들어오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이상치를 제거하는 방식들도 있습니다. 표준편차가 생각보다 많은 의미를 줘요. 그래서 알고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퍼진 경향도를 주기도 하지만 이 안에 한 60%, 70%는 들어오는구나 라는 개념을 주기도 합니다. 3포 얘기할 때 다른 것도 있습니다. 최대 최소값을 가지고 최소값 얼마고 최대값 얼마다 이 사이에 다 들어와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상치가 없으면 이것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데이터에 이상치가 없는 거를 보는 게 더 힘들어요. 그 데이터가 더 이상한 것들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걸 볼 때 전체 범위가 얼마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각각 최대값이 얼마고 최소값이 얼마인데 다른 거랑 같이 봤을 때 저 최대값 내지 최소값은 이상치인 것 같다 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최대 최소값 범위보다는 조금 더 유용한 것이 인터쿼타일 레인지 IQR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3 사분위수에서 제1 사분위수를 뺀 건데 Q3에서 Q1을 뺀 건데요. 사분위수, 아까 중앙값은 전체로 줄을 쫙 세웠을 때 50%에 해당하는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2 사분위수가 중앙값이랑 동일한 말이에요. 근데 줄을 세우고 나면은 뭐 가장 1등도 있고 몇 꼴등도 있겠지만 중간에 25%에 해당하는 숫자가 있을 거예요. 값이 있을 것이고 75%에 해당하는 숫자가 있을 겁니다. 요거 두 개의 차이를 IQR이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정규분포라면은 표준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1 표준편차 안에
3분의 2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IQR은 그런 정규분포에 가정할 필요가 없어요. 줄 세워가지고 25%부터 75% 사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는 무조건 50%의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상치들 빼고 가운데 평균 근처에 대충 한 50% 정도의 데이터는 요 정도 범위에 분포한다라는 얘기를 하기에 IQR이 굉장히 유용해요. 그리고 IQR을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박스 플랫이라고 하는 건데 가끔 써요. 아마 다음 교육할 때 왠지 쓸 수도 있습니다. 박스 플랫, 방금 보여드렸던 그 히스토그램을 박스 플랫 형태로 나타내면은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각각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이 박스의 아래와 위가 Q1과 Q3예요. 4분인수, 1, 4분인수와 3, 4분인수입니다. 25%, 75%. 그리고 가운데 그은 선이 중앙값입니다. 만약에 분포가 약간 치우치지 않고 대칭적이라 그러면은 Q1과 Q2와 Q3 25% 단위로 데이터의 존재는 비슷한 간격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은 데이터가 그냥 균등하게 잘 분포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약간 치우쳐 있다 그러면은 25에서 50 사이의 데이터가 50부터 75 사이 데이터보다 많다 적다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감을 잡는 데 유용하고, 그래서 미디언이 박스의 한쪽 끝으로 몰릴수록 뭔가 데이터가 좀 치우쳐 있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박스는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박스 위로 선을 그어서 이렇게 꼬리를 쭉쭉 양쪽으로 달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는 위스커라고 하는데, 길이는 IQR 방금 구한 요 길이의 1.5배입니다. 양쪽으로. 요 길이의 1.5배만큼 밑으로 연장하면은 로우 위스커. 1, 4분의 Q1에서 1.5 뺀 값을 여기 그린 거고, 위로는 1.5면 올라가야 되지만 올라갔을 때 더 이상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그 중에 최대값을 그린 게 얘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나면은 이 범위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 1.5 IQR을 했을 때 이 범위는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상한 값은 아니다 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박스 플러스 위스커 안쪽에 들어오는 데이터는 박스 안쪽에는 50%가 있죠. 위스커 안쪽에는 몇 프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 있는 데이터는 있을 수 있는 값, 이상치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IQR 박스 플러스 위스커 바깥에 존재하는 데이터들은 굉장히 이상한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점을 찍어줍니다. 그 점은 하나하나 점을 다 찍어주는데 아웃라이어 존재를 하고, 그 경우는 진짜 이거는 이상하니까 빼도 돼 라는 식으로 판단을 해도 되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가끔 그려요. 가끔 그린다. 보통은 히스토그램과 평균과 표준편을 주면은 대부분 대충 이렇게 생겼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 개를 동시에 봐야 되거나 했을 때는 박스 플롯이 조금 더 간결하게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지금까지 우리는 평균을 봤고, 평균을 비롯한 중심화 경향을 봤었고요. 그 다음에 3포, 표준 편차를 비롯한 3포 경향을 봤습니다. 이번엔 인천 말고 다른 걸 볼게요. 보령, 수상, 서울, 제주대 이렇게 세 개를 골랐습니다. 이 세 개는 데이터 상태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좋은 편이었고 용량도 비슷합니다. 보령이 수상이 1200, 서울 1300, 제주대 1250이어서 그냥 별 거 없이 동일하게 놓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가지고 세 개 골라봤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22년 9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데이터가 없어요. 세 군데 다. 이게 데이터가 안 들어온 게 뭐 때문인지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런 경향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림 그려놓고 보니까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박스 플러스 바로 그려봤어요. 방금 여기 로 데이터, 밤이나 정지를 제거하지 않은 이 데이터 자체를 가지고 바로 박스 플러스를 그리고 우리가 방금 말했던 이런 기초값들을 바로 봤습니다. 표로 정리해봤고 이걸로도 그려봤어요. 로 데이터에는 정지 시간과 밤 시간 포함되어 있으니까 대부분 0에 쫙 깔리죠. 그래서 민 구하면 민이래. 평균값 구하면은 보령이 150, 서울이 180, 제주도 144 나왔는데 얘들 용량이 1200에서 1300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바닥에 깔려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미디안 값을 보면은 10, 14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0에 엄청 많았다는 얘기가 돼요. 이렇게 되면은. 물론 여기에서 우리는 민과 맥스도 보고 Q1, Q3도 보고 표준 편수도 바로 볼 수 있습니다만은 제주대에 제가 마우스 오버해서 그린 건데 이걸 그리고 하나를 보면은 여기가 박스니까 Q1이 여기고 Q3가 여기겠죠. 제주대였죠. 0.07부터
아니, 1.2부터 195까지가 이렇게 박스로 그려진 겁니다. 이 안에 50%가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Q3 195부터 요 박스의 크기의 1.5배만큼 올린 게 어퍼 펜스라고 나오는 요 어퍼 위스커까지의 길이가 됩니다. 이 값이 485로 나오는데 이 의미는 485까지 들어오는 값들은 이 전체 데이터를 봤을 때 이상이 없는 애들이야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위로도 데이터들이 이렇게 존재를 해요. 여기는 이제 안쪽만큼 데이터 많지 않으니까 그대로 하나하나만 전부 점을 찍어줍니다. 이런 것들이 보령 수성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어퍼 위스키 위로 굉장히 많은 값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상치가 이만큼 있다는 얘기인데 아까 앞에 저 인천에서 했던 것처럼 용량의 10% 이상만 발전량만 가지고 그리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숫자도 바뀌었죠? 이거 보시면은 이제 민이 600, 800, 600 가니까 이제 좀 그래도 그럴듯한 숫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미디언도 670, 870, 670 이렇게 나오고요. 박스 플러스 그려도 아래쪽에 딸랑 붙은 게 아니라 이제 Q1과 Q3가 이 정도 분포, 요 안에 50%의 데이터가 존재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그다음에 어퍼 로어가 존재하니까 이 정도는 대부분 정상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서울의 경우에는 아웃라이어가 드러나더라. 어떤 날 1,500이 찍힌 날이 있었다. 얘들 1,300인데 1,500 찍힌 날 뭐였을까? 이런 날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발전이 안 된 날이 있었다. 이상하게 안 된 날이었다. 안 된 시간이었다. 정확히 말하면은 어떤 시간대에 발전량이 너무 낮았다. 이런 얘기로서 여기 나오는 겁니다. 사실 이 세 개를 놓고 봤던 이유는 데이터도 괜찮고 용량도 비슷하니까 발전량의 패턴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한번 보게 된 건데요. 뭐 박스 플러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비슷하다 보기 힘들죠. 이 중간값들이 약간 들쑥날쑥합니다. 결국은 위치에 따라서 발전소에 따라서 이렇게 얘들이 다른 조건이 비슷하다고 해서 발전량도 비슷하게 나왔을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비약이었던 거죠, 사실. 히스토그램으로 볼게요. 왼쪽 거는 아까 그 인천 1호기 비교로 가져온 거고요. 오른쪽 게 지금 요 색깔 그대로 히스토그램을 그린 겁니다. 박스 플롯을 옆으로 눕혀놓은 상태죠. 보면은 뭔가 중심이 아니라 약간 오른쪽에 대부분 픽들이 몰려 있어요. 인천하고 마찬가지로 날씨가 좋았던 어떤 때를 중심으로 해서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죠. 서울은 모드 값이 거의 한 950 정도 되는 곳에 있는 거고 제주도는 한 800, 그거 보령수정도 한 800쯤 되겠네요. 민을 구하면은 요거보다는 조금 더 왼쪽으로 갈 겁니다. 비대칭이니까 요 가장 높은 곳에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왼쪽에 되게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언저리, 서울이면 이쪽 언저리, 그다음에 보령 수상이랑 제주되면은 요 정도 한 700 정도. 아까 잠깐 앞에서 숫자 보여드렸죠? 민이 600과 800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겁니다. 아까 여기서 우리가 정규분포 두 개로 구성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 세 군데 거를 그려보니까 얘들은 아래쪽에서 다시 올라오질 않아요. 서울도 이렇게 쭉 그냥 깔려서 내려갈 뿐이고 보령수상, 제주도 모두 그냥 쭉 내려갈 뿐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얘만 인천만 이상하게 났던 거고 그렇다면은 더블 가우시안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던 가정은 사실은 우연히 얘만 이랬던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그거 하나만 보면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다른 것도 같이 보니까 이쪽에서 굳이 볼록 튀어나올 이유가 없고 그렇다면은 날씨 좋을 때의 분포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뭐 구름의 양에 따라서 내지는 우리나라 비가 맑은 날만큼 많이 오진 않으니까 흐린 날이 있고 구름 조금 낀 날 많이 낀 날인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정규 분포보다는 쭉 늘어지는 형태로 발전량에서 나타난 거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접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더블 가우시안 얘기했었지만 그거는 여기 튀어나와 있는 거는 이렇게 깔리지 않고 여기 좀 많은 거는 인천의 약간 우연히 좀 그랬던 게 아닌가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따로 뭐 검증을 해보거나 이러지 않아도 다른 데는 안 그러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비대칭성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우리는 평균 중심에 얼마나 몰렸는지 얘기했고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얘기했어요. 표준표 쳐가지고. 근데 그것만으로 얘기 안 되는 게 비대칭성입니다. 우리 이 데이터 보면은
한쪽으로 몰려 있어요, 픽이. 그래서 모드와 민과 미디안이 전부 다 다른 값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비대칭성을 얘기하는 대표적인 값이 외도, 스큐니스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이 정식 명칭과 그 값이 존재는 해요. 근데 그 값을 저희가 잘 쓰진 않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꼬리가 왼쪽으로 길다. 아니면 반대로 되게 오른쪽에 꼬리가 긴 게 있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계산하기가 조금 골치 아프고 숫자가 평균이나 표준 편차에 비해서 직관적이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생긴 것만 얘기를 하는 거죠. 비대칭이야. 근데 꼬리가 포지티브 아니야, 네거티브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첨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컬터시스라고 하는데 얼마나 뾰족하냐를 얘기하는 값입니다. 이 값은. 그러니까 정규 분포가 이렇게 뭉툭하게 생겼다면은 컬터시스가 플러스 아니면 3, 정규 분포의 컬터시스가 3이에요. 그러니까 3을 넘어간다는 얘기는 플러스라는 얘기는 픽이 더 뾰족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3이 되지 않는다, 3보다 작다, 마이너스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더 뭉툭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정규 분포에서 벗어난 정도를 얘기하는 거긴 해요. 스큐니스, 컬투시스 둘 다 정규 분포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스큐니스는 좌우로 비대칭이 생겨서 벗어났다는 얘기고 첨도는 원래 그 정의되어 있는 어떤 블록함이 있는데 걔보다 더 뾰족해졌는지 뭉툭해졌는지를 얘기하는 그런 값입니다. 이게 제 짤 하나 구해왔는데 철학자들이 요즘 이런 질문 합니다. 갑자기 행복한 사람들한테 철로에 사람들 묶어놓고 야 네가 스위치 안 땡기면은 5명이 죽어. 근데 땡기면 1명이 죽어. 어떻게 할래? 이런 질문 던져요. 이거 트롤리 딜레마라고 하는 건데 갑자기 그런 질문 던져서 사람들 굉장히 고민을 빠뜨리게 하고 난감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철학자들이. 수학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통계학자는 수학자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뭐 한지 비슷하다고 봅니다. 저는. 방금 제가 얘기했던 평균과 분산과 외도, 첨도를 한꺼번에 설명하는 개념을 정의를 해요. 그게 한글로는 정률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모멘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보면 이래서 평균은 0에 대해서 1차 모멘트, 뭐 분산은 2차, 스큐니스는 3차, 컬토시스는 4차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식이 굉장히 예뻐지거든요.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면은 뭐 x 그렇죠? x 자체의 표본의 기대값, 편차 제곱의 기대값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대충 이게 편차의 제곱, 세제곱, 네제곱과 관련이 있다 정도로만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스큐니스 컬토시스 얘기하면서 식이 복잡하다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미 안에서 3승을 해가지고 개의 평균을 내고 4승을 해서 평균을 내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죠. 프로그램이나 뭐 함수 계산 다 잘 해주는데 3승, 4승 가면은 이제 머릿속으로 그림 그리기도 조금 힘들고 3승이면은 이렇게 생겼던가 저렇게 생겼던가 이런 고민이 되게 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관련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사실 뭐 그렇죠. 2차, 3차, 4차 했으면은 그럼 그 다음은 없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찾아봤더니 있어요. 5차, 6차 모멘트라고 해서 하이퍼스큐니스, 하이퍼테일드니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 찾아보다 알았는데 의미도 굉장히 난해해요. 아까 그 정규 분포에서 벗어난 정도를 우리가 스큐니스와 컬투시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 날개가 좀 픽이 비대칭으로 존재하느냐를 얘기를 했다면은 하이퍼스큐니스는 픽이 비대칭인 게 아니라 꼬리 부분에서 이 날개가 비대칭이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거를 의미하는 값이라고 합니다. 하이퍼테일드니스는 그 꼬리가 아마 두텁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묘한 하이퍼한 부분을 다루는 어떤 모멘트긴 한데 저희는 대충 분산까지만 알면은 분산 표준 편차까지만 알면은 대체로 모든 게 해결이 되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거죠. 데이터의 분포를 파악한다는 게 우리는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유형화하겠다는 의도를 가지는 겁니다. 인천 1호기 발전량이 사실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이 로우 데이터를 보고는 뭐 파악하기 힘들어요. 중간에 이런 빠진 값이 있고 이상한 값이 있다 이런 정도는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얘를 대표하는 값들이 어떻고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다고 하면은 이 자체로 알기 힘들거든요. 근데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꿔보면은 1 최대 발전량의 분포를 보기 시작하면은 얘가 정규 분포랑 비슷한데 나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실제로 얘는 아까 봤지만
정규분포 두 개로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픽이 하나 치우쳐 있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건데,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얘가 정규분포를 따랐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정규분포의 특성처럼 얘를 계산하면은 많은 것을 알아낼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규분포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 표준편차 안에 3분의 2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겠구나 라는 그런 특성들을 적용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유명한 분포들 몇 개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몇 개라고 하는데 사실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균등 분포입니다. 균등하다는 얘기는 모든 경우에 비해서 같은 값을 가지는 것. 그리고 이 경우는 보통 주사위 던질 때 확률이에요. 한 개. 왜냐면 두 개부터는 바이노멀 디스트리뷰션, 이항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주사위 두 개 던질 때 2가 나올 확률이랑 7이 나올 확률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때의 분포는 다른데 주사위 한 개 던졌을 때 1, 2, 3, 4, 5, 6이 나오는 확률은 모두 동일합니다. 6분의 1이죠. 아니면은 동전 던졌을 때 앞뒤 나오는 확률. 이런 것들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의 예예요. 얘들은 모든 경우에 확률이 동일하기 때문에 예측을 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무슨 값을 주더라도 얘들은 똑같은 확률로 나오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 모르는 운의 영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카지노 가시면 룰렛이다, 그냥 구슬 어디 떨어지는지 그걸 보잖아요. 조작을 하지 않았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예측을 하는 게 의미가 없고, 로또 번호도 마찬가지입니다. 47 중에 뭐가 나오는지는 완전 랜덤이니까. 그래서 얘를 실제 분포에서 보기에는 어떤 굉장히 제한되는 경우는 나올 것이고요. 보통은 귀무가설, 널 하이포테시스로 종종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포가 나왔어요. 근데 얘를 우리가 귀무가설로 얘가 균등 분포일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운 다음에 막 테스트를 해보고, p-밸류가 0.03이 나왔어. 기획할 수 있어. 그러면은 그래, 얘는 역시 균등 분포가 아니었다, 빼는 거. 균등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한, 그런 스텝을 밟기 위한 정도로 균등분포를 사용합니다. 실제로도 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싶은 데이터들은 뭔가 어떠한 요소, 어떠한 변수에 의해서 바뀌는 걸 알고 있거나 그거를 예측하고 싶어 하는 경우인데, 예측을 못하는 분포라면 우리가 별로 관심을 안 가지거든요. 도박의 대상이 되죠, 오히려 그런 경우는. 오히려 굉장히 자주 쓰이고 잘 쓰이는 게 정규분포입니다. 평균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평균에서 번값이 되게 드물어지는, 여기 오른쪽에 생겨먹은 이렇게 생겨먹은 분포. 일반적으로 저런 게 많이 나타나고 왠지 모르겠지만 정규분포이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나머지들 분포가 굉장히 많습니다. 베타. 실제로 저는 가끔씩 쓸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은 로지스틱이나 카이스퀘어, 베타, 이항, 음이항, 부화성 이런 것들은 가끔 써봤어요. 제가 필요해서 썼었는데 보통은 이런 분포를 맞추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대부분 외도첨도 안 구하고 정규분포가 하나 더 있는 거 아닌가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모양이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한쪽으로 그 스큐니스가 존재를 해서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으면은 이쪽에 오히려 반대쪽에 꼬리 쪽에 정규분포가 하나쯤 이렇게 넓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걔들이 복합적으로 한 형태인 게 아닌가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게 더 그런 경우가 많기도 해요, 실제로. 아니면은 에러가 많아가지고 정규분포에서 많이 벗어나 있구나 라고 하는 거죠. 통계학자들은 사실 저런 분포를 다 정의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알고 싶은 거는 우리는 표본을 가지고 있는데 얘를 가지고 이걸 알고 싶어 하는 게 통계학자들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모집단은 모르겠고 이 분포가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의미가 뭐냐, 네가 실제로 로그를 따르는지 노말을 따르는지 로그 노말을 따르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얘의 의미가 뭔지 알고 싶은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요 대표값,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최소, 최대, 그다음에 정규성 여부, 얘 정규분포야 아니야, 정규분포 아니면은 로그 씌우면 정규가 되나, 아니면은 대충 지수 따라가나, 이런 정도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그 정도만 알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결됩니다. 하지만 앞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정규분포를 많이 따르긴 하는데 근거 없이 제 정규분포일 거야 라고 단정하고 들어가는 거는 조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아닌 경우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런 경우가 적지도 않아요. 정규분포도 많지만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따져 감안하면서 얘는 정규분포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우리는 정규분포에서 쓰는 기법들을 써서 데이터를 이제 묘사해내는 식으로 하게 됐죠. 다음은 공무살인데 지금 시간이 잠깐 쉬었다 갈까요? 1시간쯤 했는데 잠깐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뒤에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 잠깐 쉬는 시간이라고 제가 잡았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 잡았습니다. 왜? 예. 시간? 벌써 안 했네요. 이주 공무살이니까 한 10페이지? 10페이지 안 남은 것 같아요. 10페이지가 얼마나 시간이요? 10페이지면 한 15분, 20분? 네, 끊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하니까 시간이 가요. 또 천천히 하는 대로 또 시간 먹히고 하네요. 진짜 저기 녹화 버튼 한번 눌러서 한번 끊어줄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다시 병실할 때 다시 연결 한번 해줘 다시. 네, 알겠습니다. 종이 끝나고 제가